안녕하십니까. 오라클 클라우드의 새로운 소식을 쉽게 전달해드리는 OCI 읽어주는 곰돌스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번 주도 역시나 진행을 맡은 자바 읽어주는 남자 아빠곰이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베어메탈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석바입니다. 안녕하세요. 곰돌이입니다. 네, 장마 같지 않은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이 더웠는데요. 지난주 토요일은 업데이트 소식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수요일 날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까지 그 방송 기다리셨을 구독자분께는 죄송하고요. 앞으로 매주 좀 일 좀 하라고 닥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기간이 좀 길어서 그런지 좀 많은 소식이 나온 것 같습니다. 총 10가지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제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들어보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퍼포먼스 허브 리포트 관련돼서 베어메탈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베어메탈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는 성능 리포트를 보는 그러한 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퍼포먼스 허브라고 하는데요. 그 퍼포먼스 허브에 리포트 기능이 달려 있는데 그 해당 리포트 기능이 저희가 외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익스터널 데이터베이스라고 용어가 지칭되어 있는데, 예전에 저희 곰돌스에서 한번 말씀드린 게 기억하실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OCI 클라우드 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온프레미스 같은 외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익스터널 데이터베이스라고 했는데, 그곳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했을 때 액티브 세션 히스토리라는 리포트를 뽑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이 화면은 퍼포먼스 허브의 화면입니다. 저희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안에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성능과 관련된 내용들을 볼 수 있는 리포트가 있는데요. 퍼포먼스 허브 탭을 누르면 이 퍼포먼스 허브의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안에 바로 애쉬 어널리틱스, SQL 모니터링, ADDM, 워크로드, 블로킹 세션이라는 이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용을 보실 수 있는 그런 탭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는 위에 있는 리포트 항목 중에서 애쉬 리포트를 뽑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외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원이 된다라는 것이고, 현재 내부의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에는 해당 리포트 기능이 제공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런 퍼포먼스 허브라는 성능 허브의 메뉴를 한번 보면서 오늘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더 드리고, 다음번에 새로운 기능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더욱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퍼포먼스 허브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가지 종류의 어떤 성능 정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애쉬라고 하는 액티브 세션 히스토리라고 하는데요.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SQL들의 활동에 대한 성능 로그 정보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SQL 모니터링이라는 항목인데요. 이 부분은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돌고 있는 SQL들의 정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모니터링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ADDM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데이터베이스 내에 성능 정보들을 계속 쌓아놓고 수집해 놓는 그러한 기능인데요. 그걸 통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내부적으로 어떠한 성능 수치들을 쌓아놓고 뭐가 문제가 있고 어떤 것들이 개선 가능한지 이런 분석을 하는데 기본이 되는 그러한 자료들을 쌓아놓고 있는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워크로드는 4가지 이 성능과 관련된 그런 수치들을 보여주는 그런 정보들인데요. 이 워크로드에는 이제 CPU의 이 상태 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대기 시간 정보라는 대기 시간 정보와, 그리고 워크로드 프로파일, 그다음 현재 돌아가고 있는 세션 정보, 이런 것들 같이
데이터베이스에 가해지고 있는 부하와 관련된 정보들이고, 마지막 5번째 블로킹 세션은 이것도 이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어떻게 이 락을 잡고 있다거나 뭐 문제가 되는 그러한 세션들을 찾아내는 그러한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작은 리포트가 추가됐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이 됐지만 퍼포먼스 허브와 관련해서 이 내용들의 상세 기능들도 함께 설명해 드리는 그 시간을 갖고자 제가 길지만 5가지 메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써 퍼포먼스 허브 관련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그 주피터 랩 버전 관련된 내용인데요. 민수 아빠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OCI 데이터 사이언스는요, 파이썬을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 코드를 개발하고 실험하고 머신러닝을 학습시키는 그런 UI를 제공하는데요. 그 UI로 주피터 랩을 사용합니다. 기존까지는요, 주피터 랩 1.2.6 버전을 사용했었는데요. 이번에 주피터 랩 버전을 2.2.6 버전으로 업데이트했다는 소식이고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데이터 사이언스, OCI 데이터 사이언스에 특별한 기능이 애지된 건 아니지만요. 현재 주피터 랩의 최신 버전, 안정화된 최신 버전은 2.2.6 버전이고요. 최신으로 개발되어 있는 다양한 주피터 랩의 플러그인들이 향후에 OCI 데이터 사이언스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기능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세 번째 내용은 그 쿠버네티스 버전 관련된 서포트 소식인데요. 관련 내용 곰돌이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곰돌입니다. 7월 13일에 올라온 OCI 관련 쿠버네티스 환경인 OKE의 업그레이드 공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쿠버네티스 버전 1.19.11을 지원함에 따라서 기존 버전인 1.19.7은 새 버전 발표 한 달 뒤인 8월 13일까지만 지원을 하고 중단을 하게 됩니다. 설명에는 보통 때와는 달리 매우 상세하게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데요. CV 정보와 버전 1.19.12에서 어떤 내용이 픽스되었는지에 대한 체인지 로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에서 kubectl과 같은 커맨드를 사용해서 API를 호출하는 과정은 세 가지 정도로 구성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쿠버네티스 사용자가 맞느냐를 판단하는 인증에 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API를 호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를 판단하는 인증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 요청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어드미션 컨트롤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CV 링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이번 버그는 큐브 API 서버에서 노드 업데이트 시 이 밸리데이팅 어드미션 웹훅을 우회할 수 있는 보안 문제가 발견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증을 위해서 흔히 X509 인증서 형식을 이용하고 보통은 CN이라고 해서 커먼 네임, 주로 도메인 이름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 방법은 더 이상 이제 사용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버전의 그 쿠버네티스에서 인증으로 X509 인증서를 통한 커먼 네임을 사용했다면 업그레이드 후에도 이 인증서는 쿠버네티스 컨트롤러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을 다른 형식, 커먼 네임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형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플랫폼도 업그레이드를 하고 인증서도 바꾸는. API 호출 시 인증서의 오류로 접근이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인증서조차도 바꿔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쿠버네티스를 업그레이드한 후에 X509 포맷의 인증서가 커먼 네임이 아닌 SAN이라고 하는 Subject Alternative Name이라고 하는 이런 형식으로 바꿔줘야지 보안적인 문제가 해결된 API 호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사용 중인 테넌트에 이전 버전의 쿠버네티스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림과 같이 이메일로 업그레이드 권고하는 내용이 도착을 합니다. 이전 버전의 쿠버네티스 사용자가 아닌 새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왼쪽 아래 그림처럼 지금 현재 시점으로 17, 18, 19, 20대 버전까지 선택해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과정은 매우 간단한데요. 콘솔에서 클러스터에 업그레이드 가능 표시가 되고요. 누르면 어떤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건지를 선택하고 업그레이드 버튼을 누르면 진행이 됩니다.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되면 최종 버전이 표기가 되고 활성 상태가
표기해야 됩니다. 업그레이드 작업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가 되고요. 네, 이상으로 쿠버네티스의 새로운 버전의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소식은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태그 베이스드 액세스 컨트롤 관련된 내용인데요. 베어메탈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주된 내용은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액세스 컨트롤 하느냐에 대한 내용이고요. 결국에는 태그과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태그이 무엇인지 그리고 태그를 가지고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나온 이 릴리즈의 내용은 바로 이 태그를 이용한 액세스 컨트롤을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먼저 태그이 어떤 것인지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 클라우드 내의 모든 자원에는 태그라는 것을 붙여서 사용할 수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유저가 생성한 그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태그이 붙어서 있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태그는 마치 저희 가방에 이 뭔가를 이렇게 붙여놓듯이 우리가 여행용 가방에 태그를 걸듯이 뭔가를 표시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이고 그 용어 자체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무언가를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태그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유로운 폼이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키와 밸류라고 하는 키값과 밸류 값을 유저가 임의로 지정을 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나와 있는 빨간색 인스턴스에는 환경 부분에는 이것이 운영 환경이다. 그리고 프로젝트는 알파라는 프로젝트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정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프리폼 태그의 하나의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는 이미 정해져 있는 태그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오라클 OCI의 내부에 정해져 있는 여러 가지 태그들이 될 텐데요. 그 태그 중에 하나는 자원이 생성될 때 created by라고 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생성되었느냐라는 생성자 정보를 붙여놓게 됩니다. 그것도 마치 이름표 붙이듯이 태그를 붙여놓거나 그리고 또 자원이 뭐 어떤 생성이 돼서 올라올 때라든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관리를 위해서 붙게 되는 태그들이 오라클 내부에서 이미 사전에 정의된 태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태그 중에 하나가 이것도 사전에 정의된 태그겠죠. 돈을 청구하기 위해서 오라클 내부에서 관리하는 이 코스트 트래킹과 관련된 태그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태그들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클라우드의 자원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고요. 바로 이러한 태그를 이용해서 우리는 누군가가 자원에 접근을 한다거나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새롭게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MySQL 데이터베이스의 태그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이 내용을 도큐멘트를 한번 찾아가 보니까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는 어떠한 리미테이션이 없이 이 태그를 이용해서 액세스 컨트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뭐 다른 자원들도 분명히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한번 옆에 쭉 보다 보니까 API부터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등등 OCI 내부에서 다루어지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 그리고 이런 자원들에 대해서 태그를 이용해서 액세스 컨트롤을 할 수 있다라고 그리는 내용과 함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약 조건이 있는지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MySQL 데이터베이스에는 리미테이션이 없이 태그를 이용해서 액세스 컨트롤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지만 그 밑에 있는 한번 네트워킹 항목을 클릭해 보니까 이 부분에는 어느 정도 리미테이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뭐 프라이빗 IP 업데이트와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뭐 라우트 룰을 이렇게 리무브 시키는 제거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약 조건이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클라우드의 자원의 태그를 가지고 이런 액세스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도큐먼트를 이용해서 어떠한 것들을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항상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MySQL 데이터베이스의 내용 중에 태그를 가지고 액세스 컨트롤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뉴스를 전달해 드리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번째 소식은 그 리소스 어베일리티 체크 관련된 내용인데요. 관련해서 곰돌이 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곰돌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자원 사용에 대한 가용성 체크 기능 정도가 되겠는데요. 각 리전마다 리소스 사용량에 있어서 무제한으로 할당된 게 아니라 적정 용량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자는 내 테넌트에서 어떤 리전에 얼만큼의 가용 자원이 사용되고 있고 남았는지를 거버넌스 섹션의 리미트 쿼터 앤 유시지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통상 이 항목은 제한에 도달해서 막상 실행할 때 생성이 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메시지를 받기 전까지는 잘 확인하지 않는 게 보통인데요. 이번에 추가된 내용은 VCN을 생성할 때 미리 이 가용 자원을 자동으로 체크하는 과정이 있고 확인 즉시 바로 요청 버튼으로 필요한 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림을 보면요. 그 VCN을 생성하는 화면에서 시작 버튼을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리소스가 충분히 여유가 있으면 리소스 가용 체크 완료가 표시되면서 늘 그렇듯이 그냥 다음 단계로 진행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 가용 자원이 한도에 도달하게 된다면 왼쪽 아래 그림처럼 워닝 표시와 함께 리퀘스트 버튼과 현재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버튼이 다이얼로그 박스에 함께 표기가 됩니다. 그림은 참고로 Always Free 티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VCN 2개가 안 돌아서 50%의 표기가 된 것이고요. 실제 환경에서는 재현이 어려운 관계로 프리 티어를 대신 참고로 했습니다. 사용자 편의성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VCN에서 이 기능이 먼저 통합되었지만 향후에 컴퓨터나 스토리지 등의 다른 자원에도 이 기능이 적용되면 더욱더 사용성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VCN에서 리소스 가용성 체크에 대한 기능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6번째 소식은 그 서포트 포 뷰잉 노드 풀 오퍼레이션 워크 리퀘스트 관련된 소식입니다. 곰돌이 님께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OK에서 클러스터 노드 풀 작업에 대한 작업 요청을 나열하고 각 작업 요청에 대한 세부 정보를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인데요. 노드 풀은 클러스터 내에서 구성이 동일한 노드들의 그룹을 말합니다. 풀에는 하나 이상의 서버들이 포함되는데요. 계층적으로 보면 클러스터가 상위에 있고 그 다음으로 워커 노드들의 집합 그룹인 풀이 있고 그 아래에 워커 노드들이 있는 형태인데요. 기존의 클러스터도 워커 노드도 각각의 이 작업 요청 항목들이 다 존재를 했었는데요. 중간 계층인 이 풀에 대해서도 작업 요청이 반영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어떤 서비스는 단독으로 요청과 함께 즉시 반영되고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는 서비스나 리소스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경우에는 요청된 작업이 완료되기까지 꽤 시간이 걸리거나 다른 자원의 작업과 함께 연동되어서 완료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있습니다. 이 작업 요청은 서비스가 요청되고 완료되기까지 시간을 포함한 상태 정보를 알려주게 됩니다. 작업이 실패하면 어느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했는지를 추적할 수가 있고요. 관련된 리소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에 대한 연관 정보를 함께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콘솔에서 작업을 할 때는 작업의 상태 추이를 즉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게 사용될 수가 있겠고요. API를 이용할 때는 무엇보다도 이 작업 요청이 그 자체의 OCID를 가지고 고유의 식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 설명한 상태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서 연동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보면요. 풀에서 생성 작업을 예로 작업 요청이 시작되면 상태는 accepted라고 표시가 되면서 풀 생성할 준비 과정을 거칩니다. 이 상태가 완료되면
in progress라고 해서 진행 중임을 표기하고 풀에 들어가 보면은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이 완료되면은 succeed라고 표기가 됨을 알 수가 있고요. 이때 로그 메시지라든지 에러 메시지에는 각 단계별로 수행한 시간과 작업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ssociated resource라고 해서 연관된 작업들이 이 작업과 어떤 자원들이 연관됐는지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워커노드의 경우에는 이 자원이 결국 컴퓨터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기존의 컴퓨터에서 표기했던 워커 리퀘스트의 확인이 모두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특정 노드가 터미네이션 되었다면 언제 그 일이 있었는지 또 그런 히스토리들을 다 추적하기가 쉽게 되겠죠. 네, 이상으로 노드 풀에 대한 워크 리퀘스트의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7번째 소식은 어브노멀 디텍션 관련된 내용으로 민수 아빠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민수 아빠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OCI AI 서비스로 이상 데이터 탐지를 개발하는 아노말리 디텍션이 공개됐다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OCI는요, 머신러닝을 지원하는 인프라 서비스로 주로 공개해 왔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라든지 데이터베이스에서 머신러닝을 하는 OML 혹은 UI를 중심으로 머신러닝을 하는 OAC와 같은 머신러닝을 지원하는 인프라 서비스를 주로 제공을 해왔는데요. 최근에 OCI는 4가지의 AI 서비스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4가지 AI 서비스는요, 사전 학습된 모델 혹은 API를 기준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는데요. 그 4가지는 NLP, 음성인식, 비전, 이상 데이터 탐지와 같은 알고리즘을 공개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요, 지난달에 NLP 사전학습 모델이 공개가 됐고요. 이번 달엔 7월 13일에는 두 번째로 이상 데이터 탐지 모델이 공개됐습니다. 이상 데이터 탐지는요, 다별량 데이터셋, 즉 여러 개의 컬럼으로 구성된 다차원 데이터셋을 지정하면 그 중심으로부터 2시그마 혹은 3시그마 이상으로 떨어져 있는 이상치 데이터를 찾아내고 검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모델입니다. 이상 데이터 탐지 모델에 유입되는 데이터셋은요,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 스토리지, 인플럭스DB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셋을요, 이 모델에 지정하면은요, 해당 지정한 데이터셋으로부터 다별량 데이터셋을 분석해서 지정한 범위 바깥의 데이터셋들을 찾아내는 모델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번에 공개된 이상 데이터셋 탐지 모델을 통해서요, 이상치 데이터를 찾아내는 모델을 쉽게 개발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음 달에는 비전 모델이 공개될 예정이고요. 9월 달에는 음성 인식 모델인 스피치 모델이 공개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8번째 소식은 빅데이터 서비스 관련 업데이트 내용으로 민수 아빠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빅데이터 서비스 관련된 소식입니다. 빅데이터 서비스는요, OCI에서 하둡 에코 스택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하면 OCI에서 빅데이터 하둡 기술을 사용하는 서비스가 빅데이터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의 빅데이터 서비스는요, 클라우드라 배포판 CDH 버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서 빅데이터 서비스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 방식이 이번에 ODH라는 새로운 패키지로 변경됐다는 소식이고요. ODH는요, 오라클이 배포하는 하드웨어 이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BDS, 빅데이터 서비스는요, 클라우드라 하드웨어 배포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오라클이 직접 하드 배포판을 만들고요. 그 하드 배포판을 이용해서 패키징을 하고 그리고 서비스를 하겠다는 소식입니다. 기존에 클라우데라와 협력을 했을 경우에는요, 클라우데라의 배포판을 수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OCI에 완전하게 통합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오라클은 자체적으로 하드 배포판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이런 경향은 오라클뿐만이 아니라 아마존이라든지 애저라든지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이 대부분 동일한 형태를 갖고 가고 있는데요. 아마존의 EMR은 기존에도 독립적인 배포판을 운영해 왔고요. 애저 HD 인사이트 역시 최근에 자체적인 배포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라클도 이번에 ODH라는 오라클 배포판을 만들었고요.
이 ODH는 아마존의 EMR과 거의 같은 버전대로 형성된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아마존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컴포넌트로 구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요. 이제는 ODH를 지원한다고 해서 기존의 CDH를 제공하는 것을 멈춘 것이 아니고요. 기존의 CDH 6점대 버전의 지원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BDS 클러스터를 구성할 때요. CDH 6.3과 ODH 1.0을 별도로 지정해서 구성할 수 있겠고요. BDS 클러스터를 만들 때요. CDH를 선택하시면 클라우드라의 배포판인 6.3 버전으로 BDS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요. ODH 1.0을 선택하면 새롭게 배포되어 있는 오라클 배포판으로 BDS 클러스터가 구성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ODH를 사용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요, ODH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지속될 예정이고요. 클라우드라 배포판에 대한 것은 CDH 6.3 버전에서 멈추고요. 더 이상의 업그레이드는 없을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ODH 버전을 업그레이드하면서 BDS의 클러스터 업그레이드를 지속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번째 소식은 그 패러럴 그래프 어널리틱스 관련된 내용인데요. 민수 아빠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은요. PyPGX가 OCI 데이터 사이언스에 적용됐다는 내용입니다. PyPGX는요. 오라클이 개발하는 그래프 분석 툴의 파이썬 클라이언트입니다. 이 PyPGX 모델이 OCI 데이터 사이언스에 추가됐다는 내용 업데이트 발표가 이번 주 있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아나콘다의 환경으로 PyPGX를 OCI 데이터 사이언스에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현재 OCI 데이터 사이언스에 공개된 PyPGX는요. 그래프 분석용 알고리즘으로 60개의 알고리즘이 등록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페이지 링크라든지 경로 분석, 그리고 그래프 분석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쓸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적용되어 있는 PyPGX 기능을 통해서요.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효과적으로 그래프 데이터를 분석하고 모델로 배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이번 주 업데이트에 추가된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10번째 소식은 그 파이스팍 많이 쓰시죠? 파이스팍 관련된 그 서포트 내용입니다. 민수 아빠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소식은 민수 아빠가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소식은요,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의 파이스팍 2.4와 파이스팍 3.0이 가상환경으로 제공된다는 소식이었고요. 추가적으로 이 가상환경 인증 방식에 리소스 프린서플이 적용됐다는 소식입니다. OCI에서는요, 자원을 인증하는 방식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인스턴스 프린서플이고요. 두 번째가 리소스 프린서플입니다. 인스턴스 프린서플은요, 해당 자원에 대한 암호화 프라이빗 키와 그 퍼블릭 키를 등록해서요, 인증하는 방식이고요. 기존의 데이터 사이언스는 인스턴스 프린서플로 인증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ADB 등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위해서 인스턴스 프린서플을 지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서버리스 환경에 인스턴스 프린서플에 암호화 키를 등록하고 설정하는 것은 불편함이 컸고요. 리소스 프린서플은 클라우드 자원 타입의 인증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별도의 암호화 키를 등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인프라 자원에 접속이 가능한 그 서비스의 경우에는요, 인스턴스 프린서플을 사용해서 공개 키와 비밀 키를 만들어서 등록하는 방식을 사용하고요. 인프라 자원에 접근할 수 없는 서버리스 서비스의 경우에서는요, 리소스 프린서플을 사용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데이터 사이언스 업데이트는요, 리소스 프린서플이 기본 적용된다는 소식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파이스팍 코드를 관리하고요. 이 파이스팍 코드가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접근할 때 별도의 인증하는 퍼블릭 키와 공개 키를 만들지 않고요. 리소스 프린서플로 기본 인증되는 방식으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접근 가능하다는 소식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파이스팍 코드를 개발할 때요. 사전 설정이 필요가 없는 편리성이 강하다는 소식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마 때 OCI 업데이트가 없었던 한 주였는데요. 막판에 많이 올라와서 급하게 편성한 12회차 방송이었습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자바 소식이 없었어가지고 제가 GraalVM 관련된 내용을
조금 전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7월 10일 정도에 오라클 블로그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페이스북이 파악이라든지 기타 쪽하고 백핸드 모바일 쪽 몇몇 주요 분야에서 이제 사용 중이었는데요. 여기에 그 GraalVM을 도입하기로 했답니다. GraalVM 도입 전에는 오라클 JDK랑 오픈 JDK 자바 버전 그 6, 뭐 11 등을 사용을 했다고 해요. 이 도입하게 된 이유를 좀 물어보니까 주요 그 고려사항이 이제 성능 때문에 그 얘기가 나왔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GraalVM 자체가 이제 자바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 보수라든지 성능 개선도 쉬워가지고 장기적으로 좀 투자 상대로서 적합했다는 평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티가 잘 돼 있는 점도 고려사항이 되었다고 합니다. 빅데이터 처리용 스팍을 GraalVM 위에서 실행을 해서 그 커뮤니티 버전에서는 1.1배,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버전에서 1.42배 정도의 그 성능 향상을 받고요. 벤치마크에서는 한 4.84배 정도까지도 빨라졌다고 하고 CPU 부하도 한 10% 줄어들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이제 스팍 워크로드가 한 10에서 한 42% 정도 개선이 됐다고 하네요. 앞서서 이제 그 트위터에서도 이 GraalVM 교체하고 나서 P99 레이턴시가 한 19.99%까지 이제 개선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점차적으로 그 트위터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대규모로 이제 자바 그 서비스들을 사용하고 있는 데서 GraalVM들이 그 계속 GraalVM으로 교체가 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굉장히 유망하고 그다음에 많은 기업들에서 도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설명 마치고요. 오늘까지 이제 저희 설명 듣고 궁금하시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질문이나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이상으로 OCR 읽어주는 곰돌수 12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CR 읽어주는 곰돌수가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OCR 읽어주는 곰돌수의 아빠곰 베어메탈 인수 아빠. 곰돌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